네, 오늘은 특별히 3교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국가검열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 관련 단체들과 지금 언론 장악 문제 두루 다뤄보겠습니다. 고민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드디어 제가 여기 나오다니. 방송을 잘하시는 분이 오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엄청 바쁘실 때 아닙니까? 이제 지역구 확정되신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지역구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 상황이 또 뭐 상황인 만큼 뭐 지금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네. 그런 중에 아까 시간 근데 내주셔서 빨간등 나오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 네, 그러게요. 네. 그 얘기도 이따가 잠시 해보고 네. 일단 방송인 출신이시고 네. 요 얘기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두 장면이 서울 직전에 있었던 KBS 대담과 네.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이른바 이제 입틀막 사건인데 요 문제 언론에 종사했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대담의 형식이라든지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KBS 대담은 김건희 대통령을 확인해줬던 대담이었다. 뭐 그 자리에서 앞으로 국가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늘 이제 미중일러 가운데서 참 힘든 대한민국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해법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어만 남았었던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맞구나. 그 대목에서 방송 여러 번 큰 방송도 해보셨잖아요. 원고를 써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고에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데스크가 야 이거는 아니 그렇게 안 씁니다. 네. 어떤 작가도 네.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안 씁니다. 앵커의 어떤 플레이다.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아마 파우치라는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조율이 해요. 되는 단어다? 예, 왜냐하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고 다 명품백 아니면 디올백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파우치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국민의힘도 다 파우치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다만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그런 표현은 그분의 개인기다. 개인기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많이 얘기됐고 뭐 큰 분노도 일고 있는데 이 입틀막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스테이스 때. 그거는 윤석열 정권을 보여주는 딱 한 장의 사진입니다. 그냥 그 사진 하나가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그냥 계속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나온 것도 방통위 방심위를 비롯해서 언론을 얼만큼 장악하는지를 말하려고 나왔는데 방송을 통해서는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건데 이제는 그냥 국민의 진짜 입도 그냥 틀어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연설을 할 때 누군가가 항의하는 이 발언을 했던 했었죠.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제스처를 했습니까? 오히려 본인한테 비판을 했던 그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만들어 버렸죠. 저는 그게 리더로서 보여줄 수 있는 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품은 크지만 마음의 품은 참 좁은 것 같다. 이 대목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네. 의전상의 돌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때는 매뉴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경호처장은 당장 날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 네. 사건 때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경호처장을 경질하든지 만약에 경질을 대통령이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아주 강한 경고를 내렸으면 두 번째 이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라는 곳은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 대통령실 실장이라든지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곳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은 5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경호처는 그냥 계속 가거든요. 근무하는 직원들이죠. 근무하는 직원들이니까. 다만 경호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경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 계시죠.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입을 틀어막는 장면 못 봤잖아요.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경호처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는데 한 번에 강성희 의원으로 인한 사고가 딱 터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래
잘했어 오히려 하고 역으로? 어깨를 네. 두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 역시 내가 잘했어. 어깨 뿜뿜.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일반 카이스트 대학에 가서도 입을 틀어막는 행위가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말씀하셨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위원회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네.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칠판 앞으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칠판 앞에 나오는 게 참 네. 이거 뭘로 쓰죠? 여기 분필이 거기 종이 밑에 있습니다. 예. 자, 일단 한 10년 전에 이른바 이제 언론장악, 방송장악 투쟁을 벌일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막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되고 이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네. 뭐 그런 기사들 여러 개 썼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가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여권 독점 체제로 바뀐 상태가 꽤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결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방통위가 있고 방심위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가끔씩 헷갈려 헷갈리죠. 하시는데 네. 방통위는 그 유명한 이동관 씨가 있었던 곳인 거고 그렇죠. 방심위는 유희림 위원장이 지금 현재 있는 곳입니다. 이 두 기관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곳인데 방통위는 5인으로 합의제 기구이고 방심위는 9인으로 합의제 기구예요. 그러면 방통위는 어떻게 돼 있냐? 대통령 몫이 2인, 그 다음에 국회 몫이 3인,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 몫 2인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국회 몫을 3인을 넣고 여기에 또 여야가 나눠지기는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몫을 이렇게 꼭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쨌든 방송을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국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고 국회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이제 최민희 네. 의원을 네. 했었죠. 근데 몇 달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을 아예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대통령을 압박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 한 그것을 바꿔낼 방법이 없는 대통령이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 임명을 안 하는 네. 거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어떤 대통령도 해야 될 임명을 안 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방통위는 아무리 네. 이제 국회가 견제라고 추천을 하려고 해봐야 결국엔 손들어서 투표하면 늘 3대2나 3대1로 지는 이런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이제가 있어요. 지금은 아예 그 상황까지도 못 가보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방심위 같은 경우는 9명인데 여당이 6, 야당이 3 이렇게 구조는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직전까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방심위원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야당한테 유리한 그 숫자였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야심차고 화끈하게 일단 한번 가 하면서 싹 다 그냥 잘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6대 1의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은 한 명만 남기고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심지어 그 나머지 2명도 임명을 아예 안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아니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기본은 좀 해야 되는데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러면 대통령을 하지 말든지 그냥 계속 맛있는 음식만 드시고 뭐 그냥 재미있게 사시든지 아니 왜 굳이 대통령이란 자리를 가셔서 이 기본적인 법 체계까지 다 망가뜨리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통위원들을 국회에서 추천했을 때 임명해야 하고 그리고 여야의 합의 구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근데 이거를 날짜를 몇 월 며칠까지 해라 안 했을 경우엔 대통령한테 어떠한 피해가 갈 것이다 이런 건 법에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서 그게 법에 없는데 이분은 법에 없으니 나는 안 하면 그만이다.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방통위가 저렇게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던 어쨌든 오랜 원칙 간행에 있었는데 그게 네. 깨진 상태에서 최근에 유진기업의 YTN 대주주 등극을 승인을 해서 네. 내부에서 반발도 나오고 이게 이제 이 결정 자체가 방통위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YTN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너무 막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다 썼는데 일단은 그 YTN의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전 KDN과 마사회, 네. 즉 정부 기관들이 갖고 있는 몫이 꽤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 기관들이 팔아버린 겁니다. 유진한테.
근데 그 당시 한전 KDN이 내부 이사회 의논을 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YTN이 생각보다 되게 그 반응이 좋다. 그래서 우리 주식에, 그러니까 주가에 되게 영향을 좋게 미친다. 그래서 한전 KDN은 이거를 YTN 주식을 우리는 팔 의향이 없다라고 결론이, 내부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파는 걸로 의결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아마 한전 KDN 안에서 의결을 했던 이사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배임에 대해서. 그게 결국에는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YTN이나 이제 공적 사이드에 있는 언론사들을 민영화시키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면 결국엔 정부에 대한 어떤 이제 비판적인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불편한 보도들을 자본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들이 언론계 내부에 있는데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를 민영화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당연히 돈이라는 그 속성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만 달려가겠죠. 그러면 보도 같은 경우도 훨씬 원색적인 것들을 많이 보도할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요새 낚시성 기사 제목 같은 거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클릭이 그게 많이 되니까. 근데 그게 클릭이 그 회사의 수익으로 오다 보니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낚시 제목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장을 그냥 아예 그냥 민영화로 해버리면 훨씬 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YTN은 특히나 이 보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영화로 갈 경우에는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막 정권 대 야당의 싸움으로 여야의 대결로만 비춰지는데, 종국에 가서는 이 돈의 권력과 돈을 가진 자와 돈을 갖지 못한 자의 싸움에서 늘 YTN이 돈을 가진 자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면 고민정 의원님 보시기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지금 굉장히 편향적 구조, 그리고 비정상적인 어떤 임명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노림수가 있을 텐데 분명히 노림수라든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림수는 뭐 다른 거 없죠. 저는 이제 왕과 왕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과 이 두 분에 대한 보도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신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 근데 방송은 너무 많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도가 불편하게 나온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그 모든 원인을 방송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방송으로 남아있는 YTN, KBS, MBC, SBS 뭐 이런 데 아니겠어요? JTBC. 근데 지금 이 가운데서 KBS 이미 접수됐죠. 이 접수 완전 끝났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방송까지 연기한 거 봐요. 선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근데 선거 이후에 방송되는데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KBS가 하는 건데 이미 장악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YTN 민영화를 통해서 장악돼버렸죠. 그리고 이 유진 기업이 YTN의 사장으로 그러니까 내정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2008년 YTN 해직 사태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직과 대량 징계를 이끌었던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장 내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YTN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거는 불보듯 뻔하죠. 그럼 정권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좋은 방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JTBC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시청률이라든지 영향력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내부 구조조정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MBC만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과방위에 있으니까 박성중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MBC를 맨날 노영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영방송이라는 말을 왜 저렇게 쓰는 걸까? 너무 촌스럽고 옛날 말 같고 도대체 어디서 저 말이 시작됐나 했더니, 제가 이동관 씨를 국감을 할 때 여러 해직 기자들이나 해직 언론인들 또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분들한테 국정원 문건을 제가 제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사람들을 사찰을 했었던 문건. 근데 그 문건을 봤더니 거기에 노영방송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정원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했을 때 썼던 용어들이
지금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살아 있어서 이제 MBC로만 향하고 있고 그래서 MBC는 실제로 뭐 국세청의 세무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털리고 있죠. 최근에 그 뭐 바이든 날리면 그것도 기자가 뭐 저 압수수색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방심위가 동원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유일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네. 굉장히 이제 다량 접수, 그러니까 민원 사주를 했다.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인데 우스운 일인데. 우스운 일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과거 같았으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나는 엄청 이제 여론이 들끓 수도 있는 사건인데 비교적 뭐 지금 파장 없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싹 다 지우고 진짜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분노하라. 네. 누가? 언론인들이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후배 언론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더 애틋합니다. 뭐 제가 머물렀던 곳이라. 그러나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그 세상의 어두운 구석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언론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결국은 외신의 언론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모든 건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을 향해서 막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나마도 애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불만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까봐가 늘 걱정인데 지금 약간 그 상황입니다. 왜냐? 방통위 문제, 방심위 문제 엄청나게 뜨겁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면 언론인들이 본인들 일이니까 더더욱 그것을 자꾸 알려야지 국민들이 분노의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언론인들도 아무도 안 써요. 제가 처음에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있었을 때 MBC잖아요, 타겟이. MBC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그 언론사들이 잘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초기에는. 장비론으로 다루던가? 네. 이런 입장이고 이런 입장이다. 네.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다 서로가 경쟁자고 특히 방송은 방송끼리 경쟁자고 신문은 신문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 언론사가 타겟이 됐을 때는 그냥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거를 바라봐야 돼 하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만 좋냐? 정권만 좋고 권력자들만 좋은 거죠. 저는 지금의 세상을 분노하지 못하게 한다면 언론인들의 그 몫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 말 한마디를 모든 언론인들이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큽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가장 큰 국민의 심판을 받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언론 장악 문제, 그 다음에 언론인들조차도 이제 분노를 잃은 이 상황들을 좀 전략화하는, 의제화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최근에 이제 보면 뭐 이훈기 전 OBS 경인TV 정치국장이라든지 노정면 전 YTN 디지털센터장 같은 분들이 이제 언론 관련된 분으로 이제 영입도 됐는데 이 언론 장악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언론 기관의 어떤 이런 편향적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들을 영입을 했던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이 언론 장악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은 결국은 총선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특위위원장을 꽤나 오랫동안 해왔고 누구보다 각 방심위, 방문진 뭐 할 것 없이 MBC, KBS 모든 것에 걸쳐서 제가 이제 거의 모르는 게 없다 싶을 정도인데 아무리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을 해봐도 총선을 승리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막 그 사정기관을 돌려서 막 징계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심위원장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심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심위는 못 건드려요, 국회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방통위원장은 날린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뭐 그 YTN 같은 문제도 그 민영화를 막아보고자 했으나 한전 KDN에서 그거를 팔아버리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냈던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이미 YTN은 민영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총선 승리밖에는 없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YTN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방심위에 걸려 있는 지금 그 150명의 모든 직원들이 공익 제보를 했던 본인들에게 동료 누군지는 서로가 서로를 아마 모를 겁니다. 지금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익 제보자가 유일임 위원장을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으로 해서 이제 공익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일임 위원장이 이 사람을 고발을 해버려요. 수사 지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익 제보자가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한 보름 만에. 근데 이 공익 제보자에게 꺼리를 안겨줬던, 즉 부당한 행위를 했던 유일임 위원장은 아무런 제지를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을 지잖아요. 그럼 방심위에 있는 그 150명의 직원들의 그 다음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방심이라는 곳에서 전체 직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다 걸고 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마 역사에 기록될 만한 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꼭 승리해야 된다. 이게 내 지역구 뭐 뺏지 하나 달기 위함이 아니라. 네, 뭐 그 얘기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네. 민주당에 빨간등 들어온 거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자 여러 가지 뭐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권 심판구도 굉장히 강고해 보였고 했는데 최근 한 1, 2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하락세 굉장히 도드라지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지역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공천이 확정되신 입장이고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셔야 되는 입장인데 이 민주당에 지금 어쨌든 들어온 적신호 어떻게 돌파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대표께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누군가가 그 이제 칼을 잡게 되면 그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그 모든 그 책임을 떠안기에는 너무 큰 짐이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제안을 저는 많이 드렸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냥 대표 1인 체제로 지금 가고 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 있습니다만 하면 어쨌든 선거 관리를 뭐 책임지는 할 수 있는 빅 스피커를 한 명 네, 세우자는 세우고,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모든 원망이 다 지금 대표한테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그러면 시간을 빨리 당겨야 된다. 공천 과정 중에는 잡음이 늘상 있습니다. 뭐 갈등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질질질 끌게 되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자꾸 불만도 많아지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그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공천이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통 뭐 며칠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마음 같아서는 2월 중으로는 그냥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최단기간에 해야 우리가 다음 국면은 무조건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 공천 갈등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 공천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거 이제 조기 종식이 가능하냐의 네. 부분에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아까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비선이 있는 거 아니냐, 따로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끝단까지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의혹 수준입니다만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공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데 민주당은 뭔가 저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사당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비판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공천 신청도 해보시고 심사도 받고 받으신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되게 네. 많은 정보에 접근하고 많은 권한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고위원 할 때,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최고위원이 이렇게 권한이 없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다른 최고위원들이 막 하셨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공관위에서 어떤 후보들을 논의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뉴스 보고 알아요. 그래서 아니 최소한 뉴스에 나오기 1시간 전에라도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어느 지역에서 누가 누구랑 경쟁하고 있는지. 네, 아니 누구를 발표할지, 발표할지. 예. 누구를 논의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발표할지를 1시간만 전에 알려주면 우리라도 좀 무슨 말로 방어를 할 것인지 고민이라도 하는데 뉴스를 보고 아니까 우리조차도 여러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도부한테 다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지도부도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시스템은 뭐 시스템대로 정말로 정리하고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시스템과 원칙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물어보면 어쨌든 납득이 되게 설명도 해주고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비공개적으로라도 뭔가 이유가 공유가 될 수 있어야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데 아무도 납득받지 못하고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분노만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만 끌고 갈 건가? 저는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반 승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 아침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네. 이러다 120석도 못한다 민주당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네. 지난주에 어디 언론에 나가서 네. 몇 석을 예상하냐는 질문에 제가 130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130이요? 그러면 비례를 다 해도 150이 될까 말까일 것 같은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꽤나 오래전부터 계속 130 정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민주당 안에도 이게 심상치 않다. 왜냐? 지금은 우리가 지지율이 좀 높이 나오지만 벌써 이제 한참 전이니까 지지율이 높이 나오지만 여당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 지금 이제 뭐 뭔가 그 도전하려고 했는데 접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 뭔가 그 다음 자리를 보장해 줬을 겁니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예, 근데 이제 야당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당은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차이를 갖고는 우리가 못 이긴다. 지금 정도의 박빙은 우리가 지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벌려놔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130밖에는 안 나올 것 같은 그 위기감이 되게 크고요. 근데 지금 막 공천 갈등들이 너무나 막 증폭되다 보니까 막 더 불안한 겁니다. 나는 내가 뱉어놓고서도 내 말이 사실이 아니겠지 하고 바랬는데 점점 사실로 가는 건 아닌가. 130 플러스 알파 정도 현실적으로 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면은요 서울이 저희가 이제 저기 49가인데 40석인데 네. 그 가운데 못해도 한 10석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 안에 제가 속해 있는 광진 을 지역도 굉장히 박빙 지역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 그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판단 끝났어요. 반영이 돼 심판해야 있고. 된다. 네. 예. 근데 그 표를 민주당한테 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한테 갈 수도 있고 무소속으로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신당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신당으로 갈 거는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민주당으로 오지 않으면 결국 이 결집을 이뤄낸 여당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의 그 심판론이 작동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원래 모든 선거는 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쓸 수 있는 일단 그 인적 공간들도 많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거 요새 대통령 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 그거 완전 선거운동이거든요. 옛날에 저희 문재인 정부 때는요. 그 혹시 관건 선거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저희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전 며칠까지만 외부 일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안 잡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으시죠. 그냥 막 무서운 거 없이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돈과 사람과 뭐 권력과 이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냥 당연히 공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넘어갈 만한 상황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 선거 끝나고 어쨌든 다음 국회에서 지금 뭐 방통통신위원회 문제나 방심위 문제 다시 짚어야 될 테니까 네. 그때 다시 한번 의원님 꼭 뭐 선거 끝나고 좋은 결과 그랬으면 맞이하시고 좋겠네요. 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왜 웃으세요? 너무 웃으시는 그게 거 아니라 아니에요? 이 얘기를 네. 해도 되나라고 순간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다시 볼 수 있기를. 네, 오늘 1일 강사로 나와주신 고민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종 때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